안녕하세요. 운의 하루 책방을 진행하는 운입니다. 제가 2주 만에 갖고 온 책은 푸른 십자가의 에피소드 2인데요. 푸른 십자가는 이제 에피소드 2를 마지막으로 책이 끝나게 되고요. 앞으로 한국 책, 한국 고전 문학을 한 권 갖고 와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에피소드 2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들이 걸어온 거리가 너무 좁고 어두웠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날이 완전히 깜깜해졌는 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갑자기 텅 빈 넓은 땅과 광활한 하늘 속으로 들어와 보니 의외로 아직 그렇게 깜깜한 밤은 아니었다. 하늘에 빛나는 푸르름은 거무스름해지는 나무와 멀리 지평선의 짙은 보랏빛 위로 금빛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그 빛나는 푸른 색조는 점차 한두 개의 수정으로 이루어진 점 같은 별들을 드러낼 만큼 깊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남아있는 햇빛은 아직 햄프스테드와 건강의 계곡이라고 불리는 유명한 계곡을 가로질러 금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휴가를 즐기러 이 지역에 온 사람들도 아직 다 흩어지지 않은 채였다. 몇몇 쌍이 띄엄띄엄 벤치에 앉아 있었다. 여기저기서 그네 타기 같은 것을 하면 지르는 소녀들의 비명에 가까운 환성이 멀리 들려오고 있었다. 하늘의 영광은 인간의 숭고함과 천박함을 둘러싸고 깊어가고 또 짙어져가고 있었다. 경사면에 서서 계곡 건너편을 바라보다가 발랑탱은 드디어 찾던 것을 발견했다. 멀리 시커멓게 흩어져가는 사람들 속에서 오직 하나, 흩어지지 않는 두드러지게 검은 모습이 있었다. 성직자 옷을 입은 두 인물이었다. 그들이 벌레처럼 작아 보이긴 했지만 발랑탱은 그중 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유난히 작다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다. 다른 한 사람이 선생님 말씀을 듣는 학생처럼 몸을 구부리고 두드러지지 않는 태도로 있었지만 발랑탱은 그 사람이 6피트는 충분히 넘는 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다. 발랑탱은 이를 지그시 물고 초조한 듯 지팡이를 휘두르며 앞으로 나아갔다. 그가 그들과의 사이를 줄여나감에 따라 두 검은 인물은 마치 커다란 현미경 안에 있는 물체처럼 확대되어 나타났다. 그때 발랑탱은 뭔가 이상한 것을 느꼈다. 그것은 발랑탱을 깜짝 놀라게 하는 것이었으며 또 한편으로는 발랑탱이 어느 정도 예상해 오던 것이기에 틀림없었다. 키 큰 신부가 누구인지는 밀어넣고 그 작은 신부만은 틀림없이 알아볼 수 있었다. 그것은 하위치 기차관에서 만난 그의 친구. 그가 갈색 종이로 싼 꾸러미를 조심하라고 일러주었던 그 땅딸막한 에섹스 신부였던 것이다. 이제 여기까지 오니 마침내 모든 것이 합리적으로 들어맞기 시작했다. 발랑탱은 그날 아침 경찰국에서 조사를 해보고 에섹스의 브라운 신부가 사파이어가 박힌 은십자가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상당한 값어치가 있는 유물로 성체 대회에서 외국 신부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가져오는 것이었다. 그것은 틀림없이 그 푸른 돌이 박힌 은이었으며 브라운 신부는 또 틀림없이 기차관에서 세상 물정 모르는 그 사람이었다. 발랑탱이 알고 있었던 것을 플랑보도 알고 있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플랑보는 무엇이든 다 알아내니까. 또한 플랑보가 사파이어 십자가에 대해 듣자 그것을 훔치기로 했다는 그런 사실에도 놀랄 것이 없었다. 오히려 세상 만사 가운데 가장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정말 놀랄 일이 아닌 것은 플랑보가 그 우상과 꾸러미를 든 양처럼 순에 터지고 어리석은 사람을 제 멋대로 갖고 놀았을 것이란 사실이었다. 플랑보는 어떤 누구라도 줄로 묶어 북극까지라도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이니까. 따라서 플랑보와 같은 훌륭한 배우가 신부 차림을 하고 그를 햄프스테드 황야까지 유인해 온 것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니었다. 이제 범죄의 내용은 분명해졌다. 발랑탱은
그 무력한 사제에게 연민을 느끼는 한편 플랑보가 그렇게 속이기 쉬운 사람을 상대로 골랐다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경멸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발랑탱은 그간 일어났던 모든 일에 대해 자신이 승리를 이끌어낸 그 과정에 대해 생각하다가 거기에 뭔가 아주 작은 한 가지가 빠진 것을 깨닫고 골머리를 썩히기 시작했다. 푸른 은빛 십자가를 에섹스의 신부한테서 훔치는 것하고 수프를 벽에 던지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호두에다 오렌지 가격표를 붙여놓은 것. 유리창 값을 먼저 지불하고 나서 유리창을 깬 것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는 이제 자신의 추적의 끄트머리에 와 있지만 중간에 뭔가 놓친 것이 있는 셈이었다. 그가 실패하는 경우란 물론 좀처럼 없는 경우지만 대개 단서는 잡았지만 범인은 놓치는 경우였다. 그러나 지금은 범인은 잡았지만 단서는 여전히 잡을 수 없는 꼴이었다. 그들이 쫓아왔던 두 인물은 마치 검은 파리처럼 거대한 언덕에 녹색 윤곽선을 따라 기어 올라가고 있었다. 그들은 대화에 몰두해 있어 자기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는 듯했다. 하지만 분명 그들은 더 거칠고 더 조용한 황야의 꼭대기를 향해 올라가고 있는 중이었다. 추적자들은 그들과 가까워짐에 따라 사슴사냥꾼 같은 좀 품이 없는 자세를 취하며 나무 기둥 뒤에 웅크린다든가 풀 속을 긴다든가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보기흉한 자세로 그들은 드디어 그들이 토론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큼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다. 하지만 어린애 같은 높은 톤으로 자주 반복되는 이성이란 말밖에는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경사지대를 건너 혼잡한 수풀을 지나다가 형사들은 두 인물을 놓쳤다. 그들은 10여 분 동안 애를 태우며 흔적을 찾았지만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러다가 발랑탱을 비롯한 세 사람은 웅장한 산등성 마루를 돌아 풍요로우면서도 황량한 석양의 광경이 원형 경기창처럼 내려다 보이는 곳까지 이르렀다. 이 전망 좋은 하지만 사람들이 잘 모르는 장소에는 한 그루 나무 밑에 낡아서 곧 부서질 듯한 나무 벤치 하나가 있었다. 그 벤치 위에는 두 사제가 앉아 있었다. 둘은 여전히 심각하게 토론하는 중이었다. 푸르름과 금빛이 섞인 찬란한 하늘은 여전히 어두워지는 지평선 위에 걸려 있었다. 그러나 머리 위의 하늘은 서서히 짙푸른 색으로 변해가고 있었고 더구나 많은 별들이 견고한 보석처럼 자기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말없이 형사들을 지휘하면서 발랑탱은 커다란 가지를 들이운 나무 뒤에까지 간신히 기어갈 수 있었다. 거기서 완전한 고요 속에 서게 되자 드디어 처음으로 그 이상한 신부들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다. 한 1분 30초 듣다가 발랑탱은 끔찍한 의심에 사로잡혔다. 자신이 지금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려는 것처럼 미친 짓을 하는 것이 아닐까? 저 두 영국 경찰관을 밤중에 이 황야까지 데려다가 괜한 헛수고만 시킨 것이 아닐까? 그 두 사제가 신학의 가장 순수한 수수께끼에 대해 배우고 즐기면서 진짜 사제처럼 경건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자그마한 에섹스 신부는 점점 더 뚜렷해지는 별빛을 바라보며 상대방보다 훨씬 쉬운 말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상대방은 자신이 별을 볼 가치도 없다는 듯이 고개를 숙인 채 이야기를 했다. 그러나 그의 입에서도 역시 어느 이탈리아 수도원이나 스페인 성당에서도 들을 수 있는 순수한 성직자의 말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처음 발랑탱이 귀에 들린 말은 브라운 신부가 하던 어떤 말의 마무리 부분이었다. 천국은 부패하지 않는다는 말은 중세시대에는 그런 의미를 지녔던 것이죠. 키 큰 신부는 숙인 머리를 끄덕이며 말했다. 예, 그렇습니다. 이 현대의 믿음 없는 자들은 이성에 호소를 하고 있지요. 그러나 그들은 수많은 세상사를 보면서도 이성이란 것이 전혀 통하지 않는 놀라운 우주가 우리 머리 위에 버티고 있다는 것은 못 느낍니다. 아닙니다. 이성은 지옥의 마지막 변방이든
사물에 잃어버린 경계선에서든 언제나 유지되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교회가 이성을 멸시한다고 흔히들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세상에서 오직 교회만이 이성의 최고의 가치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오직 교회만이 하나님 자신도 이성의 한계 내에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엄한 얼굴로 별들이 반짝이는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다. 하지만 누가 알겠습니까? 저 무한한 우주에 물리적으로만 무한할 뿐이지요. 작은 신부가 앉은 자리에서 세차게 몸을 틀며 말을 이었다. 진리의 법칙에서 벗어난다는 의미에서 무한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나무 뒤에서 발랑탱은 화같이 솟았지만 말도 못하고 손톱만 물어뜯고 있었다. 마치 영국 형사들의 비웃음 소리가 귀에 들리는 듯 했다. 터무니없는 추측 때문에 여기까지 와서 고작 온화한 두 늙은 신부의 형이상학적 이야기나 듣게 되었다는 비웃음 소리가. 안절부절 못하는 가운데 그는 키 큰 신부의 답변을 놓쳤고 지금은 다시 브라운 신부가 말하고 있었다. 이성과 정의는 가장 멀고 가장 외로운 별까지도 포괄합니다. 저 별들을 보십시오. 마치 다이아몬드나 사파이어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어떤 희한한 식물이나 땅을 생각해 보셔도 좋습니다. 모든 잎들이 다이아몬드로 된 단단한 나무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푸른 달이나 혹은 코끼리만한 사파이어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지만 아무리 미친 듯이 상상력을 발휘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성과 의로운 행동에는 아무런 차이도 가져오지 못합니다. 진주로 이루어진 절벽 아래 오팔의 평원 위에서도 당신은 다음과 같은 표지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발랑탱은 자신의 일생일대의 어리석음에 가슴을 치며 막 그 웅크러진 채 굳어버린 자세에서 일어나 슬그머니 그 장소를 빠져나가려던 참이었다. 그러나 그 키 큰 신부가 입을 다물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다음 말이 들리기까지는 이상하게 발걸음이 떨어지지가 않았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소박한 태도로 말했다. 그렇지만 저는 아직 어떤 다른 세상들은 우리의 이성보다 더 높이 솟아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전국의 신비는 그 깊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한 인간으로서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더니 그 키 큰 신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전혀 그의 태도나 목소리를 바꾸지 않고 말을 이었다. 당신이 가지고 계신 그 사파이어 십자가를 주시겠습니까? 여기에는 우리 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제가 당신을 밀집 인형처럼 박살내버릴 수도 있습니다. 전혀 목소리나 태도를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말의 내용은 더욱 무섭게 들렸다. 그러나 브라운 신부는 약간의 고개를 돌리는 듯한 동작 외에는 전혀 움직임이 없었다. 여전히 그 멍청해 보이는 얼굴은 별들을 향한 채였다. 아까 그 과자 가게로 돌아가서 내가 꾸러미 하나를 혹시 놓고 가지 않았냐고 물어보았지요. 그리고 혹시 그런 꾸러미가 나타나면 그것을 어떤 주소로 보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물론 처음에 놓고 오진 않았었지요. 하지만 그때 다시 갔을 때는 놓아두고 왔습니다. 그래서 가게 주인은 그 귀중한 꾸러미를 발견한 다음 나를 뒤쫓아오는 일 없이 그 꾸러미를 웨스트민스터에 있는 내 친구에게 보내게 된 것이었지요. 이 여신부는 좀 슬픈 표정으로 말했다. 그건 역시 내가 하트풀에 있을 때 어떤 가련한 친구한테서 배웠지요. 그 친구는 기차역에서 핸드백을 훔치고 나서 그런 식으로 핸드백을 처리하곤 했었지요. 그 친구도 지금은 수도원에 가 있지만 아시다시피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런 걸 알게 되지요. 그는 또 머리를 긁적이며 진심으로 사과하는 말투로 말을 이었다. 우린 사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우리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요. 플랑보는 자기 안주머니에서 갈색 종이 꾸러미를 꺼내어 뜯어보았다. 그 안에는 종이와 납으로 만든 막대기 하나밖에 없었다. 그는
거인 같은 몸짓으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도대체 믿을 수가 없어. 너 같은 멍청이가 그런 짓을 다 했다니.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아. 넌 지금 그 십자가를 갖고 있지. 이리 내놔. 여긴 우리뿐이야. 내가 힘으로 뺏을 수도 있어. 안 됩니다. 브라운 신부도 따라 일어서며 소박한 말투로 말했다. 당신은 그걸 힘으로 뺏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내가 정말 지금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고 더군다나 여기엔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플랑보는 앞으로 다가서다가 주춤했다. 브라운 신부가 손가락으로 나무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 나무 뒤에 2명의 힘센 경찰관과 현재 세상에 살아있는 탐정들 중 가장 위대한 탐정이 계십니다. 어떻게 그들이 여기에 왔느냐고 묻고 싶으시겠지만 물론 제가 모셔왔습니다. 어떻게 그랬냐고요? 원하신다면 말씀해 드리지요. 범죄자 무리들 사이에서 일을 하다 보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런 방법을 수십 가지 알게 될 수밖에 없지요. 처음에는 당신이 도둑이라는 것을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성직자에게 무고한 혐의를 덮어씌울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이 본색을 드러내도록 잠깐 시험을 해봤지요. 보통 사람이라면 커피에 소금이 들어가면 잠시 소란을 피우기 마련입니다. 만일 그러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뭔가 조용히 하고 있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겠지요. 내가 소금과 설탕을 바꾸어 놓았을 때 당신은 조용히 있었습니다. 또 보통 사람이라면 대개 자기 계산서가 3배나 많이 나왔을 때 항의하기 마련인데 만일 그러지 않고 그걸 다 지불한다면 뭔가 남의 눈에 띄지 않고 그냥 지나가야 할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겠지요. 내가 그 계산서를 바꾸어 놓았을 때 당신은 그것을 그냥 지불했습니다. 이 순간 세상 만물이 플랑보가 호랑이처럼 달려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는 마술에 걸린 듯이 가만히 있었다. 그는 강한 호기심에 사로잡혀 몸이 굳어 있었다. 브라운 신부는 묵직하고도 분명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자, 이렇게 당신이 경찰이 추적할 실마리를 남겨놓지 않으려 한다면 누군가는 그것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들리는 곳마다 그날 하루 종일 우리가 이야기거리가 되도록 신경을 써놓고 왔지요. 뭐 큰 피해를 준 건 아닙니다. 벽에 자국을 내거나 사과를 둘러엎거나 창문을 깨거나 뭐 이 정도이니까요. 이제 그것은 지금쯤 웨스트민스터에 있을 것입니다. 한데 나는 왜 당신이 당나귀의 휘파람으로 내 행동을 저지하지 못했는지 궁금하군요. 뭘로? 아, 그걸 들어보지 못하셨다니 다행입니다. 브라운 신부는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다. 그건 안 좋은 것이지요. 당신은 너무 착해서 휘파람 부는 사람이 될 수 없었을 것이 틀림없어요. 만약 그랬다면 점찍기로도 그걸 당해낼 수가 없었을 텐데. 난 다리 힘이 약해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아, 난 당신이 점찍기는 아는 줄 알았지요. 브라운 신부는 기분 좋게 놀랐다는 듯 말했다. 그래, 당신이 그렇게까지 잘못되었을 리는 없지. 아니, 당신이 도대체 그런 끔찍한 것들을 어떻게 다 알고 있지? 브라운 신부는 둥글고 소박한 얼굴에 그림 같은 미소가 스쳐갔다. 독신자 바보이기 때문이겠죠.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사람들이 진짜로 죄 짓는 이야기만 듣는 사람이라도 인간의 악에 대해 전혀 모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혹시 없으십니까? 그런데 사실 내 직업 덕분에 난 당신이 사제가 아니란 것을 확신하게 되었지요. 뭐라고? 플랑보가 입을 딱 벌리며 물었다. 당신은 이성을 비난했어요. 그건 천박한 신학 이론입니다. 그러고 나서 브라운 신부가 물건들을 챙기러 몸을 돌리자 새 경찰관이 어둑어둑한 나무들 사이에서 튀어나왔다. 플랑보는 예술가이자 정정당당한 스포츠맨이었다. 그는 한 걸음 물러서더니 발랑탱에게 큰 절을 했다. 이보게 나한테 절을 하지 말게. 발랑탱이 은방울 소리처럼 깨끗한 목소리로
말했다. 둘이 함께 우리 선생님께 절을 하세. 두 사람은 잠시 모자를 벗고 서 있었다. 그러나 그 키 작은 에섹스 신부는 우산을 찾느라 여기저기 두리번거리고 있을 뿐이었다.